자, 강의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교환은 13페이지고 핵심 판례 2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답니다. 그죠? 629조에 따라서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혹시라도 양도라면 양수인, 전대라면 전차인인데 이분들이 우선 변제권 어떻게 행사하는지가 밑에 이제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바로 봅니다.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8조 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권 양수인은 권리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바로 행사란 말이 나왔고요. 자, 전차인의 경우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이 소위 말하는 배신행위 이론이라는 겁니다. 629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임차권 자체가 제3자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넘어갔을 때에는 629조 2항에 따라서 해지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해지권을 제한하는 법리로서 소위 말하는 배신행위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처리된 부분 보시면 자, 세 번째 줄부터 일단 읽어보고 밑줄 처리 보겠습니다. 자,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다음 언더라인 밑줄 처리 부분.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모를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밑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즉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이 얘긴즉슨 양수인이나 전차인께서 여전히 양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건 629조를 좀 잠탈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판례도 부부의 경우에는 충분히 배신행위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다음 이제 핵심 판례 25번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에요. 물건에서의 경우 우선 변제권이 어쨌든 있긴 있는데 이게 채권이고 물건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채권자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원칙인데 지금 이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렇다면 이제 법정 담보 물건이 되니까 배당 요구가 필요 없는데 지금 판례를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힘들게 어때요? 보증금 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 관련된 권한이 없으니까 보증금 승소받고 힘들게 집행권한 취득해서 자, 이때 이제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게 됐을 경우 이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거 아니겠는가 해서 두 번째 줄 가봅니다. 스스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밑에 어떻다?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는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에게는 경매권이 없죠. 왜냐하면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하는 건 이제 담보 물건자에게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강제 경매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분은 강제 경매죠.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역시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임의 경매와의 차이점. 임의 경매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채무자께서 피담보 채무 변제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냥 바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26번. 적법한 임대 권한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일단은 보세요. 임대차 계약 자체는 가능하죠. 근데 주임보법으로 적용을 시켜서 보호까지는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권한의 유무라든지 소유권의 유무는 임대차 계약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임대차에서의 본질은 내가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수익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고 이게 불능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건데 주인보법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라든지 대항력 관련돼서 특별보호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한 우리 특별법이 어떤 은혜적인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어떻다? 최소한 임대 권한 있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 객관식에 잘 나오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임대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는데 객관식에서 잘 나오는 것 2분이죠. 부정 두 친구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명문으로 이제 인정한 거죠. 바로 유치권자네요. 이분은 324조 우리가 유치권 파트에서도 봤습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임대, 담보 제공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경우에는 인도거절이라는 막강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다 사용수익 권능까지는 대놓고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인정되는 경우가 객관식용으로는 양도담보 설정자 이건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사용수익권이 이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의신탁자 이것도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하나여 이분에게 대내적 소유권이 있으니까 사용수익 권능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우리가 공유 파트에서도 봤네요. 지분의 과반수권자 그렇죠. 이분이 임대도 하시고 해지까지도 하는 걸 판례가 긍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판례 27번과 관련해서 임대인 지위 포괄 승계 규정입니다. 그림으로 치자 그러면 자, 갑이라는 분이 을에게 보증금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대항력을 갖추셨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임대차 목적물이 병에게 매매돼서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는 지위 포괄승계입니다. 완전 특이하죠. 법정 당연승계인 거죠. 법정 당연승계. 주인보법이라든지 상인보법에서 그냥 너는 승계를 해라.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금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때요? 우리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게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잖아요. 임차 입장에서는 지금 채무자가 바뀌어버리는 건데 보증금 면책적 채무인수라 그러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얘는 굳이 이런 거 얘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 법에서 그냥 승계되는 거예요. 부차적인 효과로서 보증금이 일체로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갑은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갑의 채권자 이제 A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가압류 그리고 이분이 혹시라도 질권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관계도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그렇답니다. A도 이분한테 가시는 거고요. 질권자도 이분한테 가시라는 거죠. 이분은 보증금 반환 의무 이제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세 번째 줄까지의 표현 잘 봐보세요. 즉 임대인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데 세 번째 줄 법률상의 당연 승계 규정이죠. 보세요. 당연 승계 규정이니까 면책적 채무인수는 법률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승낙이라는 게 필요해요. 순수한 법률 행위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이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지위 이전, 채권 채무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의 승낙이란 말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읽어봅니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얘가 주된 목적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차적인 효과가 이렇다. 그러므로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탈퇴. 오히려 관계에서 탈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죠? 관계. 채무 관계에서 탈퇴가 아니라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되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질권 부분에서 물건에서 봤던 내용과 함께 이 판례가 다시 한번 이제 신흥 강자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용으로는 당연하고요. 이제 2차용으로 나왔을 때도 질권자가 들어가는 시스템 하나, 그리고 이 질권에 혹시라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거 저당권 등이 있다 그러면 질권의 부기등기 둘. 그래서 질권자의 경우에는 요 판례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 봤던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셔야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들어간다. 요거까지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해서 제가 27번을 넣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핵심 판례 28번이 바로 요겁니다. 가압류권자. 이분은 전원합의체네요. 똑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이야. 당연승계 규정이다.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주택 소유권과 결합해서 임대차 계약상 권리 의무 일체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 인수하고 기존 양도인은 이분이죠. 기존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해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음 밑줄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자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죠? 가압류된 상태에서 만약 이러한 법정 당연 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런다면 어떻다?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를 한다는 거죠. 즉 A 갑 뿅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양수인에 대하여 만입니다. 만 이런 거 괜히 넣은 게 아니에요.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분한테 가시라. 자, 그리고 핵심 판례 29번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핵심이죠. 동시행관계에 있는가? 그렇지 않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됐다라는 건 결국은 법정담보물권처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피담보 채무처럼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되는 피담보 채무의 선이행 의무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임차권 등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요 판례도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전세라든지 전세 사기를 통해서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도 하락되다 보니까 제대로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 그럼 이제 임차권 등기 할란다라는 게 이제 뉴스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아까 봤던 어떻다? 배당 요구 불 채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봤던 두 번째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분 물권자니까 3번 직접 방해배제 청구 제3자 채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죠. 임차권을 등기하는 순간 직접 방해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떻다? 적법한 임차인이어야 되는 건 맞아요. 적법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분의 경우에는 직접은 행사를 못하니까 교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그렇죠? 임대인을 대위해서 방해 배제, 대위 방해 배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대위. 대신 적법하셔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어요. 적법한 임차인도 아닌데 감히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고? 이거야말로 대위권에 반하는 거죠. 부당 간섭이지. 야, 너 누구냐? 그쵸. 이거야말로 부당 간섭이 되니까 당연히 적법한 임차인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 실익 이 세 가지 관련해서 기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역시 동그라미 2번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30번부터는 이제 도급인데 도급은 오히려 다른 관련 쟁점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부터 첫 번째로 어떤 것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례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 봤던 지체상금 약정 했을 경우 그리고
도급의 경우에는 이제 제작물 여기 같이 볼까요? 법적 성질, 제작물, 공급 계약, 그리고 검사, 검수의 의미죠. 이건 동의항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조건이 아니심.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4번 수급인의 담보 책임. 판례 중심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5번 수급인이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수급인의 보수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수 채권 확보 방안. 세 가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유치권, 저당권, 설정 청권 다 중요하네요. 자, 이런 판례 위주로 다른 영역이랑 같이 등장할 수 있구나 정도만 확인을 해봐 주시고, 특히 이제 보수 채권이 어떻다? 요거 3년짜리 소시. 그러므로 부수하는 채권,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3년짜리 소시. 그래서 요거 관련된 핵심 판례 첫 번째, 공대금이 양도됐다. 요거죠, 양도. 그러면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양도됩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해서 저당권을 등기 경유했다 하더라도 뭐가 아니다? 사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출제 비중이 많이 있으니까요. 포커스를 좀 어디에 맞추느냐 요런 거 잘 봐주시고, 그래서 핵심 판례 30번 넣어드렸습니다.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 귀속관계, 소유권자 확정의 논의죠. 자, 원칙은 당연히 수급인이 자기 재료를 투입해서 뚝딱뚝딱 자기가 일했으니까 수급인이 원시 취득하는 게 맞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이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 귀속된다. 원칙 수급인 예외 약정 시 도급인.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지금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도급인 소유 전제로 이제 갑니다. 도급인 원시 취득을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에요. 수급인이 원시 취득하면 자기 물건의 동의양, 자기 물건의 유치권, 자기 물건의 저당권이란 건 나올 수가 없죠. 소유자 저당이란 건 인정될 수 없고 타물권이고 난 누구랑 동의양하니? 이런 내용이 당연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 31번과 관련돼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어쩌고저쩌고 관련된 11조에 따라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의 구분기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 이분들이 어떤 법적 성격을 띠고, 그리고 이분들이 밑에 공사대금 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묵시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원칙 적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리를 먼저 아셔야죠. 첫 번째 줄 요거죠.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취득하는 채권도요, 합유가 되는 겁니다. 그죠? 준합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이 개인적 지위에서 청구할 수 없다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다?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약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원칙대로 가볼게요. 세 번째 줄.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 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연히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 채무자로 해서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일단은 원칙 없는데, 그러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했는데, 그 약정이 과연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렇답니다. 요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 의견으로 바뀐 거죠. 명시적으로 하나다 땡입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사실 건설공동수급체 입장에서는 공사가
각자 같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설 공동수급체는 2일 먼저 끝날 수 있고 어떤 건설 공동수급체는 2일 먼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일이 끝난 상태에서는 당연히 공사대금을 지급받아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 이런 사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행의 시기가 건설 공동수급체마다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묵시약정이라든지 명시약정을 통해서 어쨌든 개별 채권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32번 이제 이거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지체상금 약정과 관련돼서 이거 손배예라고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지체상금 약정 하나, 지연손해금률 약정 둘, 그리고 위약금 약정 셋인데 지금 지체상금 약정에 더하여 어떤 게 나왔냐면 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조금 위험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 보증금의 몰치 외에 실손해를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자, 특수한 손배입니다. 실손 청구가 가능한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특수 손배로 갔다라는 겁니다. 헷갈리기 딱 좋죠. 왜냐면 실손 청구라니까 이건 좀 제재 아니야? 위약벌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감액, 가부에 대해서 손배예로 해야 감액이 되는 거고요. 위약벌에서는 감액이란 말이 안 나오고 얘는 103조로 규율한다 그랬어요. 그냥 약정 계약의 유무효로 가는 거지 이건 유효함을 전제로 감액 유무를 따지는 거죠. 확실히 다릅니다. 후속 조치가 다르니까 이 부분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조금만 조심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핵심 판례 33번입니다. 제가 유치권 쪽, 이쪽에서 하나 넣어놨어요. 자, 본문 바로 읽어볼까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 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채권 등과 동시행관계에 있는 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 상하는 금액이 공사 잔대금 채권 이상입니다. 여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 잔대금 채권 전부에 동의한 건 거 맞죠? 왜냐하면 손해액이 잔대금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잔대금 전부에 대해서 동의항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동의항은 상응하는 만큼이잖아요. 잔대금 전부만큼 상응하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단어에서 용어에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위에 줄은 이상이어서 그 이상이 어땠대요? 밑에 봤더니 채권 전부 맞죠. 이상이란 말은 채권 전부죠. 손해액이 100만 원, 잔금이 50만 원. 그럼 50만 원 전부에 당연히 걸 수 있죠. 그렇다면 동의항을 걸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다? 변제기 미도래와 같다. 변제기 미도래와 같으니까 밑에 유치권 관련돼서 요건 불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유치권에서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여야 하는데 동의항을 행사했더니 어떤 효과가 주어졌다? 변제기 미도래의 효과가 주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35번은 제가 조합에서 이 판례 하나 가져왔는데요. 조합의 본질과 관련돼서 또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판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본서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바로 이제 요 판례인데 자, 얘는 본문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또 공동수급체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이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출자 의무를 지는 반면 공동수급체에 대한 이익분배 청구권을 가지지만 이익분배 청구권과 출자 의무는 자, 별개의 권리 의무이다. 지금 밑밥을 투척해놨죠. 베이스를 깔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가 출자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조합의 본질이라는 거죠. 전원출자, 공동경영, 이익
분배 이 세 가지가 조합의 본질인데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다. 당연 공제하겠다라는 건 이익 분배를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익 분배를 하지 않겠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익명조합, 그쵸? 이런 것들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출자 의무를 지금 불이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다만 구성원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출자금 채권과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이익분배 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다 그러면 어떻다? 상계는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거부 안 되고요. 그쵸? 당연공제 안 되고요. 근데 어떻다? 상계는 된다. 이 얘기는 뭐다? 상계 요건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가 이거 너무 번거롭지 않냐? 그렇다면 상계도 의사표시인데 이거 상계와 구별되는 상계 계약이란 게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계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민법상 요구하고 있는 상계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계 계약이 허용되는 만큼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민법상 조합도 계약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넘겨보시면 우리 판례가 그걸 허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 잘 보셔야 돼요. 문장.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 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도 계약자의 원칙상 허용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구성원이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 지급받을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 공동수급체는 그 특약에 따라 출자 의무 불이행한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보세요. 거부하거나 나왔죠.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제는 이 요건을 지금 비껴갔잖아요. 상계 아니잖아요. 단어 자체가 공제죠. 공제에 따라서 중요한 말은 뒤에 이러한 공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뭐다? 당사자 쌍방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그쵸. 역시 키워드는 요거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답니다. 당연 공제죠. 따라서 뒤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는 상계와는 구별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을 때 민법에서 간간히 그래도 나와주는 거. 그냥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되는 것. 시험 기출빈도는 역시 가장 높은 건 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임대차 보증금. 당연히 기출빈도를 여기라 높이는 게 맞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공사 도급에서 공사의 선급금. 왜냐면 위임처럼요. 선수금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먼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사의 선급금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당연 공제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지급돼야 되는 것. 그리고 3번 조합에서 민법상 조합. 조합계약에서 자 이익분배 금 공제 거부 말고 제가 공제만 썼습니다. 공제 특약을 한 경우랍니다. 얘는 특약 없어도 그렇죠. 얘도죠. 근데 얘는 특약을 하면 그냥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된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당연 공제 시스템이 이제 있으니까 객관식적으로 그냥 뚝뚝뚝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6번부터는 법정 채권 관계입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이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매매 임대차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것 제가 증여라든지 이런 걸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법정 채권 관계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얘는 그냥 객관식용으로 챙겨주시고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되겠죠. 역시 판례.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특수 불법행위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서 2차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쟁점은 역시 두 가지입니다. 부당이득, 불법행위. 자, 그 중에 일단 사무관리와 관련해서 핵심 판례 36번 객관식으로 챙겨가 주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민법상 사무는 개인 대 개인인 거잖아요. 즉 자연인 법인, 우리 민법이 하는. 근데 국가 사무를 과연 처리할 수 있겠는가?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요건은 어떠한가? 해서 네 번째 줄 들어가 봅니다.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 그쵸? 대체성, 나도 할 수 있는 것.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데 나도 하는 것. 사무 처리 그리고 긴급성, 그쵸? 긴급성, 대체성, 긴급성. 자, 무엇보다 중요한 뒤에 사인의 개입이 역시 정당성 취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네요. 누가 봐도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정당성. 이런 경우에 한하여입니다. 요건이 엄격하긴 하죠.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게 나와요? 바로 밑에 보시면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한 청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별 항상 되는 게 의무 없이 들어왔으니까 호의랑 구별이 당연히 됩니다. 굳이 조금 더 설명하자면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이 됐어요. 우리 봉사활동 하시는 분은 누가 봐도 호의인 거 맞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물어본 게 아니죠. 진짜 중장비 가져와서 하시는 분. 그렇죠? 막 이분들은 아니야. 이분은 사무관리 법정관계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 해. 샥. 이런 두 가지 이렇게 비교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핵심 판례 37번은 이제 전용물 소건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역시 중요한 판례,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어떻다? 전용물 소건은 부정한다. 자, 바로 읽어봅니다. 본문.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그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이 법리를 어떻게 사무관리까지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결국 사무관리까지도 적용된다라는 말은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갑이 있고 그리고 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끼리 법률관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 법률관계를 두 가지로, 첫 번째 계약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전용물 소건의 기본 스탠다드예요. 을과 병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서 효과 귀속은 이분이 이익을 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판례가 이것도 얘기하는 거죠. 을과 병 간의 법률 관계가 계약이 아닌 만약 사무 관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무 관리를 통해서 역시 이익을 이분이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약이니까 병은 을에게 계약에 따라 청구하시라는 거고요. 사무관리가 성립했으니까 병은 을에게 사무관리에 따라 비용 상환 청구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하얀색이든 노란색이든 못 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밑에서 사무관리가 성립됐을 때 알아서 이렇게 해결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을과 병 간의 법률관계가 말 그대로 법률행위라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한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는가, 아니면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사무관리라고 하는 법률규정 법정채권관계가 성립됐는가라고 한다 그러면 계약에 기해서 사무관리에 기해서 둘이서 해결하시는 거지 제3자까지는 가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핵심 판례 38번입니다. 이건 우리 수험생분들이 부동산 등기법도 같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가볍게 읽어볼까요?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게 부동산 등기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전원 등재가 돼야 되는 거죠.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의 채무자도 아니지만 나의 채무자와 공동으로 상속한 사람까지 다 등기 신청 들어갔던 겁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줄에 바로 대위 신청이죠. 대위 신청.
중요한 내용,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위 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해진 것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 행사에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 법적 지위 보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상속인들끼리 해야 되는 걸 채권자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힘들게 등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임 사무에 따른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럼 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자,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 사무 관리에 기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보세요.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을과 공동상속하시는 병이 있죠. 병이 공동상속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위 신청을 전원 등재를 해야 되니까 대위 신청을 전원했는데 이분한테는 자기 채무자 맞으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위임 유사 비용 청구. 위임으로 가시는 거죠. 갑과 을은 위임입니다. 여기가 위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밑에인 거죠. 병도 됐네? 어쩌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 왜냐면 병은 갑의 채무자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갑과 을 사이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어쩌다 보니까 됐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에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상속인 명의로 격려되었다. 이게 바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보존행위인 거죠. 채권자는 역시 채권자에 대한 건을 어떻다? 보존행위로 할 수 있다. 보존행위로. 처분행위까지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왜냐? 이거 처분행위로 받다가는 법정 단순 승인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안 되지. 결국은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 건 가족법에 있는 영역입니다. 가족법에서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처분행위는 이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위는 채무자라고 하는 을, 상속인이라고 하는 병, 얘네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존행위에 머물렀다. 그래서 어떻다? 법정 단순 승인이 안 된 겁니다. 이것까지 법정 단순 승인으로 보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자, 다음 이제 11번 부당이득입니다. 역시 중요한 39번 판례. 바로 본문 갈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 밑에 그래서 소송물을 달리한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네 번째 줄인데 채권자가 사실 먼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전부 전액 승소 확정 판결을 얻었을 건데 우연하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하시는 바람에 과실상계에 당했단 말이에요. 그쵸? 원래 부당이득은 과실상계가 적용 안 돼요. 그래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도 부당이득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안 됐습니다. 자, 근데 불법행위 손배청의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깎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쵸? 표현 잘 보세요. 승소액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그로서 자 제한된 금액입니다. 제한된 금액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죠. 다시 전액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제한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니까 제한된 금액, 즉 승소가 제한된 금액만큼은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핵심 판례 40번에 엄청 유명한 판례 사안이죠. 자, 횡령금전, 편취금전이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3자에게 변제 등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과연 제3자에게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엄청나게 특이한 판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예의주시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결국 받으시는 분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대법원이 어디까지 그래도 좀 양보를 했어요. 경과실까지는 봐줄게 라고 한 거죠. 채권자의 경과실까지는 유효하게 변제로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안 물어보시는 거죠. 안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내가 받는 건데, 그쵸?
을이 있고 채권자가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횡령, 편취를 했다.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괜히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괜히 물어봤다가는 악의 내지 중과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받으시는 거죠. 그냥 변제를 했을 때 이 횡령 편취금을 보유해야 되는 을의 뭐 회사, X회사 한번 잡아볼까요? X법인. 내지는 이제 본인이겠죠, 본인. 이게 이제 우리가 채권 총론 변제 파트에서도 봤던 부분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X법인의 채권자에게 돈을 줬다면 이분이 이득을 봤으니까 괜찮을 건데 요거는 변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이게 부당이득이 되겠는가? 이렇게 참고 들어갔을 때 이분의 인식을 따져보는 거죠. 그 교수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내 돈 내가 받는 건데 이게 왜 부당이득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본법을 차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과실까지는 봐주시는 거고요. 몰랐다고 빡 잡아떼야 되겠죠. 그게 마지막 번째 줄 보시면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변제를 했든 돈을 줬든 돈을 받았다 물어보지 마세요. 돈 어디서 샀어? 물어보지 마시고 고마워 잘 쓸게. 내 돈 내가 받는 건데 고마울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쭤보지 마시고 자 넘어가시면 41번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 후입니다. 이거는 진짜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리딩 판례도 명의신탁에도 있죠. 강행법규에도 있습니다. 즉 강행법규와 관련돼서도 반환 약정을 하는 것 막지 않았거든요. 그럼 관건은 이제 불법 원인 급여인데 이거는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해져요. 일단 불법 원인 급여 후.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와 동시에 체결되면 부수 약정 싹 다 무효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불법 원인 급여 후고요.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가름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했다. 결국 후 플러스 대물 변제, 대물 반환 약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당사자들끼리 반환하겠다라는 것까지 막진 않아요. 대신 이제 요건이 별도 약정이 체결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관건은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반환 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 등을 따져보고 결정할 건데 한편 반환 약정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자 수익자가 증명합니다. 그렇죠? 수익자가 입증을 한다. 다시 한번 급여자 아닙니다.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셔야 되겠다라는 점 기억 잘하셔야지. 요거 큰일 납니다. 무효 사실을 수익자 무수예요. 무수. 급여자가 아니다. 돌려주기 싫어하는 누구? 수익자가. 무효여야 안 돌려주니까요. 그렇죠? 무효여야 안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 판례 42번입니다. 금융실명거래와 관련된 이제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계약 당사자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게 예외적으로 이제 예금 신탁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원래 예금 계약에서의 당사자 확정은 예금 계약 명의자잖아요. 그걸 깨트릴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야지만 예금 계약의 당사자를 출연자 등으로 볼 수 있을 건데 이 대표적인 게 예금주 명의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은행권 입장에서는 출연자가 사망했으니까 어떻다? 금융기관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게 예금 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합니다. 그러니까 예금 명의자가 노발대발하는 거죠. 야 이거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 거잖아. 라고 해서 누구한테 가신다? 예금 명의자는 예금을 수령한 공동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당연히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 거? 출연자 거. 그래서 출연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43번은 불법 원인급여와 관련된 이제 원칙적인 내용이죠. 불법 원인급여를 했다라는 건 103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다만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법률관계가 등장하는데 746조 불법원인급여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막아두는 겁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무효로 하되 반환을 못하게끔 막아서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이런 말이 하죠. 반사적으로 수익자가 최종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반사적 효과라고 하죠. 법이 의혹하진 않았어. 원래 법이 의혹한 건 무효고
청구 못해.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 효과로서 의혹하지 않았던 최종 수익자가 소유권 내지 권리를 취득하는 기현상이 초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반환을 받고 싶어 하는 우리의 급여자께서 물권적 청구권 안 된다 그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안 된다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했더니 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세 번째 줄 논거가 이렇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다면 어때요?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자체 또는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놓고 부당이득을 긍정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44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객관식으로 간간히 나와주는 건데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경과실이 키워드인 거죠. 국가배상법을 보면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면책시켜줍니다. 공무원의 원활한 소송 공무활동을 위해서 경과실 면책 규정을 두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은 자기가 경과실인지를 살짝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했고 알고 봤더니 경과실이었어요. 그럼 국가라든지 지자체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했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바로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변제가 5번째 줄에 있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에 해당한다. 비체인 건 맞죠? 공무원에게 채무 변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가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관념에 적합 변제를 했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고 국가 상대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 핵심 판례 45번인데요. 이 판례는 원래 기존에도 나왔던 문장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즉, 동그라미 1번에 사용관계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명의대여, 위임,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노무도급 등등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관계가 인정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위험한 문장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 사용관계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 아닙니다.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X예요. 실질과 실제는 다릅니다. 실질이란 말을 썼어도 결국 밑에 뭐예요? 객관적이죠. 좀 넓게 봐줘야 되죠. 그래야지 어떻다? 피해자 보호를 좀 더 많이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결국 사용관계 쪽을 본다 그러면요. 피해자 보호를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측면 강함.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경우에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니까 어떻다? 줄여주는 거죠. 바로 직무 관련성, 사무 관련성.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피해자의 악의 중과실, 이걸로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 그러면 이걸로 부정을 하는, 이걸로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견제를 좀 맞췄어요. 너무 피해자 보호만 넓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야, 그거 우리가 축소시켜줄게. 그리고 이 법리를 그대로 어디다 갖다 썼어요? 법인의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가져다 썼죠. 그대로 차용했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이 여기는 선임감독 과실에 대한 면책 가능성이 열려 있고 여기서는요 법인 자체 책임이니까 면책 가능성이 안 열려 있고 이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2번 문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 객관 이런 단어만 조금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채권 총론에서 알려드렸던 핵심 판례 46번이었죠.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 그거 불법행위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이하 보시면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있는 초과 지급액은 여전히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판례가 왜 나왔냐면 기존에요 103조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관련돼서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것과의 또 관계도를 얘기하는 거죠. 2번.
자,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이게 바로 08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죠. 제한 초과이자에 대해서 사실 이거 103조 위반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성 비교론 들어가서 부당이득을 긍정했습니다. 그죠? 부당이득 반환을 긍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불법행위 성립이 방해되냐? 그렇지 않다. 부당이득은 부당이득대로,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대로.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그 08년 전원합의체 판례 초과이자 약정에 대한 부당이득 긍정한다? 된다. 다만 이거 불법성 비교론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핵심 판례 47번에 1번 요지로 정리를 할까요? 이거 예외죠, 예외. 불법행위 시 원래는 원칙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손해 산정을 할 건데 변론 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서 통화가치, 화폐가치가 조금 변동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언제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48번입니다. 이 판례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보시면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실 때 두 번째 줄 보시면 부진정 연대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절대요가 적습니다. 부진정의 경우 절대요가 그닥 많지 않다. 변제. 여기에 이제 대물변제랑 공탁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418조 1항의 상계죠. 직접 하는 상계. 그 외에는 싹 다 상대효인데요. 지금 호의동승이 나왔다라는 건 두 번째를 보세요.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정할 수 있다도 아니고 정하라. 이건 대놓고 그냥 사실상 절대요가 돼버렸습니다. 호의동승의 경우에는 이건 아마도 신의칙이라든지 공평타당 이걸 좀 따져본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한데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분이 호의동승하고요. 제 친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병이랑 꽈강 공불 들어가요. 충현이가 다쳤죠. 저는 당연히 이분한테 청구할 거란 말이에요. 전액 청구하지.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전액 청구 들어오고 얘한테는 청구 안 하는 또 불합리. 그리고 얘한테 청구했을 때 혹시 호의동승에 따라서 감액될 여지가 있음. 이렇게는 이제 감액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할 수 있는 건 피해자 측 보호이론 이런 건데 만약에 단순 호의동승만으로는 그게 안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니네들끼리 먼저 감액해봐라. 그리고 그거 나한테 와. 이러면 이제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해가 1억이라고 했는데 호의동승으로 해서 한 7천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분도 7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어찌 보면 좀 맞는 거죠. 계산도 엄청 번잡해지고요. 그래서 요 호의동승 사정을 이제는 얘한테도 고려해 보자. 계산이 엄청 지저분해지고 번잡해진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니네들끼리 일단 금액 정해봐. 그리고 그 나한테 참작하자라는 겁니다. 구상관계 순환도 피할 겸 요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원합의체 판례가 아니어서 종래 호의동승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호의동승도 느낌상 절대요다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먼저 요 단어만 챙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 이제 핵심 판례 49번 그 유명한 전원합의체 판례죠. 이 불법행위에서 이건 무조건 그냥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2차로 나오면 계산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객관식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갑이라는 분이 피해자고요. 공불자가 두 분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피해가 1억인데 이분은 과실상계가 됐습니다. 다행이죠. 과실상계가 예를 들면 30% 됐다고 해서 이분은 7천. 근데 이분은 과실상계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억이 됐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나오는 질문, 왜 이분은 과실상계를 못 하셨을까? 갑의 착오를 적극 이용했으니까. 내지는 갑의 피해를 적극 이용한 나쁜 분. 이분은 과실상계 못해도 이분은 과실상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림으로 가볍게 볼게요. 을 7천 그리고 병 1억이죠. 자, 첫 번째 노란색입니다. 소액을 부담하는 자. 보세요. 소액을 부담하는 자가 일부 변제를 했을 때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 소공입니다. 밑에서부터 깐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3천만 원 변제했으면 이렇게 깎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판례가 여기서 나온 거죠. 파란색입니다.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했을 때라면 이제는 과실 비율 상서를 완전 폐기해서 세팅을 맞췄죠. 내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들어가겠다. 소공 다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천 변제했다고 치면 위에서부터 내려 까는 거죠. 일단 3천만 원 단독 부담 부분 까이고요. 그럼 이제 얼마 남죠? 2천 남네요. 2천은 이제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 이렇게 깎여서 현재 남는 금액을 이렇게 세팅 맞춰주는 거예요. 잔액 5천 남죠. 그러면 잔액 5천 남았고 내가 지급받은 거 5천 남았으니까 맞네요. 피해액 1억 확보됐죠? 이게 이제 대법원의 가장 확고한 태도라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본질은 뭐다? 손해전보다 전부 보상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라야 전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나온다라는 점 해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액 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라고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핵심 판례 50번. 위법한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소시기산점. 자,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양갈로 가번은요. 그 건축이라든지 조망권, 1조권과 관련돼서 이거 위법성 판단하는 기준이 수인 한도론입니다. 그죠? 수인 한도론. 즉 공법상 규제는 일은 하나의 판단 인자가 되는 거지 그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법상 규제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수인을 초과한다면 수인 한도를 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양갈로 4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가 완료되면 밑에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 방해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 자, 현재 장래 뒤에 재산 그리고 뒤에 정신입니다. 현장, 재정 다 들어갔어요. 정신적 손해까지 그냥 바로 예견 가능성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는 특별 손해잖아요. 예견 가능성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바로 예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례가 결론을 내리고 들어가 버렸죠. 정신적 손해도 그냥 바로 예견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민법 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 안날 3년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진행한다. 그러니까 완공 시점에 그냥 바로 알았다라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야. 재산 정신. 자, 그리고 나서 혹시 밑에 보시면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완공 전이니까 모든 건물이 완공 전이라서 철거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철거 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역시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기에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때로부터 또 각별로 진행입니다. 완공 시점에 재산 정신 들어가고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개별적으로 각각 소시를 별도 진행한다라는 것 해서 여기까지 채권 강론 영역을 살펴봤고요. 원래 처음 이제 계획은 채권 강론까지였는데요. 가족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족법의 경우에는 50선까지는 아니고 출제 비중이 조금 낮으니까 가족법 앞에 있는 친족법 영역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 특히 금전 채권과 조금 밀접 관련성 있는 이혼이라든지 부양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판례를 준비해드리고 그리고 상속법을 우리가 순수 재산적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요. 판례를 준비한 다음에 우리 수험생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또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